나는 강혜진, 32. 어느새 나는 서울 아동복지센터 복도 끝을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건물 안에서 나는 내 딸 유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아파트 주방 테이블 위에 남겨진 종이 쪽지는 단 한 줄뿐이었다. 미안하다, 혜진아. 더는 우리가 애를 볼 수 없겠구나. 텅 빈 문장을 붙잡고 정신없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내 눈앞에 알림 하나가 떴다. 여동생 소진의 SNS였다. 하와이 해변, 선글라스를 머리에 걸친 아버지,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 그들 곁엔 소진의 두 아이가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내 부모는 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 사람을 살리고 있는 동안 내 딸을 낯선 복지기관에 맡겨두고 여동생 가족과 함께 해외로 떠났다. 그것도 아무런 말 없이. 나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대신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다음 날 아침 마우이의 한 리조트 문을 두드리는 경찰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내 인생은 그리 순탄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였다. 나는 서울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며 매일같이 남들의 절박한 순간을 마주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타인의 위기에는 누구보다 능숙했던 내가 정작 내 가족 안에 도사리고 있던 재앙은 알아채지 못했다. 유나는 내가 간호학과 마지막 학년에 접어들던 해 세상에 태어났다. 당시 남편이었던 도윤과 나는 결혼 1년 차였고 계획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두 줄이 찍힌 임신 테스트기를 마주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학교를 마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고 도윤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처지였다. 유나가 내 품에 안겼던 순간부터 나는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유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아이였다. 킥킥 웃다 보면 배를 잡고 웃을 만큼 해맑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머리를 산발로 만드는 곱슬머리.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는 깊은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의식들을 놓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이면 팬케이크를 만들었고 내가 아무리 늦게 퇴근하더라도 취침 전 책 한 권은 꼭 읽어주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오늘 가장 무서웠던 일을 서로 말하며 용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도윤이 마케팅 회사에 입사하고 승진을 거듭하면서부터였다. 출장도 잦아졌고 회식도 늘었다. 3년 전쯤부터였을까? 낯선 향수 냄새, 질문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눈빛, 점점 멀어져가는 말투. 나는 모르는 척하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증거가 쌓였고 도윤이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그것을 부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혼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유나에 대한 양육권은 내가 갖기로 했다. 그는 간헐적인 양육비만 남기고 가끔 연락만 할 뿐이었다. 내 부모, 강영철과 윤명숙.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모범적인 노부부였다. 아버지는 대형 회계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은퇴한 후 예전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문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 은퇴 후 문화센터에서 손자 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늘 가족이 전부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나와 유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동생 소진과 비교당하며 자랐다. 소진은 부모님의 이상적인 딸이었다. 좋은 대학, 좋은 집안의 변호사와 결혼.
남매 하나하나 완벽한 스펙을 가진 손자 손녀까지. 소진은 부유층 대상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파트타임 일을 하며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워킹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교대 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였다. 그 차이는 말없이 쌓였다. 명절 상차림에서 유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된 적은 없었다. 아이가 글루텐에 민감하다는 걸 수차례 말했음에도 어머니는 그냥 샐러드 먹이면 되잖아 라는 말로 일관했다. 잭슨이 최신 게임기를 받을 때 유나는 할인 코너에서 건진 동화책을 받았고 메디슨의 발레 발표회엔 3시간을 달려가 호텔까지 잡아주셨던 부모님은 유나의 피아노 발표회가 있는 날에는 동네 반상회에 참석하느라 못 오셨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적인 차별이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그 벽은 자꾸 더 높아지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께 유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다중사고 환자들이 몰려온 날, 유나의 돌봄을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 선택지가 부모님이었다. 그냥 3일만 부탁드릴게요. 급히 나가봐야 해서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정중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승낙하셨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받자마자 냉랭하게 말했다. 우리 집엔 애들 장난감도 없어. 알아서 책 같은 거 챙겨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갔다. 그래도 그들은 유나의 조부모니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아이를 맡겼다. 사랑하는 유나를.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이 단지 내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녀를 내 삶에서 잘라내려 했다는 걸. 나는 그동안 수십 번이나 말로 풀어보려 애썼다. 엄마, 아무래도 유나보다 소진이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한 건 2년 전 크리스마스. 모두가 떠난 뒤 부엌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메디슨의 인형 옷장을 정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혜진아. 우리는 손주들 모두 똑같이 사랑해. 소진이가 우리랑 더 자주 소통하니까 더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거야. 너 탓은 아니지만 우리가 뭘 어쩌겠니? 그 말은 내게 책임을 돌리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문제 없다는 태도였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 아버지는 늘 TV를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유나에게 무심했다. 그런데도 나는 필요할 때면 여전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서울의 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추돌 사고로 응급센터는 인력 부족에 허덕였다. 선임 간호사로서 나는 3일 연속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고 평소 유나를 돌봐주던 도우미 이모는 고향에 내려가 가족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선택지는 거의 없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담담하게 절박함을 숨긴 채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유나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3일 반만요. 병원에서 긴급 근무 요청이 들어왔어요. 잠시의 침묵. 수화기 건너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방 안에 퍼졌다. 한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가지 조정을 해야겠지만, 데려오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6시쯤 데려갈게요. 금요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그래.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애가 심심하지 않게 책 같은 거 챙겨와. 우리 집엔 애들 장난감도 없잖니.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철저하게 준비했다. 유나가 밤에 꼭 껴안고 자는 수달 인형 웅이. 전 남편 쪽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작은 킬트 담요, 천장에 별을 비추는 야간 조명기구, 알레르기 약과 비상연락망까지 모두 라벨을 붙여 챙겼다. 제가열만 하면 되는 식사도 포장했고 루틴까지 손글씨로 정리해 문서화했다. 유나가 좋아하는 딸기향 3% 머리를 감겨준 뒤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부모님 댁 앞에 섰다. 유나야, 외할머니 집 규칙은 우리 집이랑 좀 다르니까? 알지? 응, 엄마. 나 조용히 있을게. 도움이 될 거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 그래도 당시에 나는 그저 누군가가 유나를 맡아준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맡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집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나는 부모님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를 들었다. 하와이 일정, 곧 얘기해야 해요. 아버지의 말이었다. 혜진이 떠나고 나서 얘기해. 괜히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와이라니. 뭐, 나중에 가시겠다는 얘기겠지. 유나 보는 동안엔 안 가겠지. 나에겐 대안이 없었다. 수술과 응급환자로 가득한 병동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설마 유나를 두고 떠나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3일째 밤 근무는 거의 전투에 가까웠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다중추돌로 15명의 중상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고 나는 12시간 내내 앉지도 못했다. 근무가 끝난 뒤 탈의실에서 스크럽을 갈아입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유나 학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혜진 씨 맞으시죠? 저희는 서울서 초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유나 양이 오늘 등교하지 않았고 결석 신고도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유나를 오늘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목소리엔 분명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병원 외투 위에 스크럽을 걸친 채 차에 올라탔다. 부모님 집까지 20분 거리. 그 시간이 평소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도착한 순간 나는 2대의 차가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다. 주차장엔 정적만 감돌았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비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엄마, 아빠, 유나, 텅 빈 집안에 내 외침만 메아리 쳤다. 부엌 테이블 위엔 한 장의 메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혜진아, 미안하다. 우리가 더는 유나를 돌볼 수 없어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해뒀다. 필요하면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해라. 서명조차 없었다. 전화번호도 없고 유나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손이 떨리다 못해 마비된 것처럼 굳었다. 나도 모르게 경찰서와 아동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고 수차례 연결과 재연결 끝에 마침내 유나가 어제 저녁 임시보호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자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하여 임시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단히 말했다. 그 사람들 보호자 아니에요. 그건 제 부모일 뿐이에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제가 전적인 양육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단지 병원 근무 때문에 며칠 맡긴 것뿐인데. 내 목소리는 무너졌고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랐다. 내 아이가
내 부모에 의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낯선 곳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도 일시적인 판단착오도 아니었다. 의도적인 배신이었고 내 아이의 안전을 파괴한 범죄였다. 부엌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반듯한 필체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혜진아, 미안하다. 더는 우리가 유나를 돌볼 수 없어서 임시 보호 조치를 취했다. 서울 아동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을 거다. 엄마, 아빠. 전화번호도 구체적인 위치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설명이라기엔 지나치게 건조하고 통보라기엔 지나치게 무책임했다. 두 손이 떨려 제대로 휴대폰도 잡기 어려웠지만 정신을 다잡고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러 부서를 돌고 돌다가 마침내 내 상황을 들어줄 누군가에게 연결됐다. 네, 어제 저녁 강유나라는 아이가 응급 위탁 가정으로 배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차분한 여성 상담원이 말했다. 보호자들이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다며 위탁 요청을 하셨어요. 그들은 유나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조부모일 뿐이에요. 저는 유나의 친엄마이고 법적 양육권도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지 병원 근무 중이었고 아이를 잠시 맡긴 거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데리러 오는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줬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고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고객님, 마음 진정하세요. 지금 화가 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말씀하셔도 처리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원의 말은 원칙적이었지만 차가웠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몇 시간의 통화, 신원 확인, 상황 설명 끝에 마침내 유나의 사건을 맡은 사회복지사 안드레아 씨와 연결되었다. 서울아동복지센터 3층 상담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친 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유나 양의 조부모께서 아이의 주요 보호자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더 이상 돌볼 수 없으며 친모인 강혜진 씨는 장기간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위탁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연락이 어렵다고요? 제가 정확히 언제 아이를 데리러 올지 알려줬는데요. 무기한 연락두절이라니 말도 안 돼요. 나는 어이없어 소리쳤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건 저희 쪽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 담당자의 절차 위반 여부도 조사하겠습니다. 안드레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유나 양은 지금 저희와 협력 중인 정혜숙 씨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많은 분으로 현재 유나 양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곧 은평구의 한 한옥마을 골목길로 향했다. 잔잔한 노란 페인트로 칠해진 목조가옥, 마당 한켠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혜숙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5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우리를 조용히 반겼다. 유나는 지금 뒷마당에서 남편이랑 놀고 있어요. 말을 거의 안 해요. 굉장히 위축돼 있고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마당으로 나가자 유나는 반쯤 공을 던지다 말고 나를 보더니 그대로 달려와 내 다리에 안겼다. 엄마, 엄마. 흐느끼는 몸을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고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안 오는 줄 알았어. 나 버린 줄 알았어. 나는 당황한 얼굴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유나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엄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 엄마는 널 절대 두고 가지 않아. 근데 할머니가 말했어. 엄마가 중요한 일 하러 가서 한동안 안 올 거래. 엄마가 쉬어야 된다고 했어. 나는 아이를 다시 품에 꼭 안았다. 그 말들이 내 귓가를 후벼 팠다.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이 작은 몸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안이 쌓여 있었을까? 정혜숙 씨는 조용히 간식을 준비해 주었고, 유나는 따뜻한 호떡 하나를 받아 만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주방으로 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SNS 알림창에 빅토리아 계정이 나를 태그한 사진 하나가 떴다. 하와이 해변, 부모님과 소진, 브래들리, 그리고 잭슨과 메디슨. 그들은 모두 형형색색의 하와이안 셔츠를 맞춰 입고 어른들은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다. 웃음 가득한 그 얼굴들 속에서 유나는 없었다. 오직 한 명, 내 아이만 그 추억에서 지워져 있었다. 해시태그는 이렇게 달려 있었다. 삽사인 가족여행 삽사인 진짜 가족 삽사인 그리운 시간 삽사인 아이들과의 기억 삽사인 오하나타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말한 불가피한 사정은 고작 가족여행의 방해 요소 제거였고 내 딸은 그들의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된 존재였다. 모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메디슨과 손을 맞잡은 채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아버지는 잭슨의 손에 스노클 장비를 쥐어주며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깜짝 가족 여행.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죠. 삽사인 오하나타임 삽사인 가족우선 삽사인 블레스트라이프 타임스탬프는 충격적이었다. 유나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로 보내진 바로 그날 저녁. 어쩌면 유나가 낯선 보호소 침대에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바닷가에서 칵테일을 들고 웃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내려보니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전용 레스토랑의 석양 디너, 리조트 전용 해변에서 수영하는 아이들. 그리고 소진의 셀카에는 이런 문장이 달려 있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눈물나게 고마운 밤. 메디슨은 구슬로 머리 따았고 잭슨은 서핑에 도전 중. 진짜 최고의 조부모님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식탁 위에 눌러두었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마르티네즈 부인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젯밤 유나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자기가 뭔가 잘못했냐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사촌들만 좋아하냐고요. 가슴 한복판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내가 지키지 못한 시간 속에서 내 아이는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아이의 나이에 맞는 진실로요. 마르티네즈 부인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리고 어떤 의심도 없도록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조부모님이 유나를 데려왔을 때 어머니가 곧 돌아올 거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작성한 서류에도 친모 연락 불가라고만 써 있었어요. 단지 병원 교대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 적었더라도 이런 위탁 배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건 단순한 판단 미스도 노인들의 실수도 아니었다. 이건 사전에 계산된 행동이었고 내 아이를 사진 속 완벽한 가족 구도의 방해물로 인식한 결과였다. 유나는 불필요한 짐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버리는 선택을 거리낌 없이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아동복지센터로 돌아가 안드레아와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는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서 내 진술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사안은 아동 유기와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유나 양의 법적 보호자인 것처럼 진술했고, 친모가 연락 불가하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 양을 다시 친모 보호로 복권시키기 위한 서류 작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 오후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조부모님에 대한 조치는 보호자이신 혜진 씨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를 나서며 나는 가족 법률 전문 변호사이자 대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박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걔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내 설명을 듣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혜진아, 이건 단순히 비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야. 아동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심지어 양육권 간섭까지도 걸릴 수 있어. 정식으로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대응하기 쉬워져. 고소해.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을 들은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약간 놓였다. 무서웠던 건 사실이었다. 고소를 하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리란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집 마루에서 울고 있던 유나를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날 오후 다시 마르티네즈 댁을 찾았다. 사무실에서 아직 서류 마무리가 안 됐대. 오늘 늦게 데리러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진짜 데리러 올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약속할게. 아무도 널 떼어놓을 수 없어. 절대. 그날 밤 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처음으로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유나의 목소리에 담긴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아이가 다시는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도 흔들림 없이 해야 했다. 부모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니까. 나는 유나가 좋아하던 인형 무무, 자신만의 베개, 그리고 거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챙겨 다시 마르티네즈 집을 찾았다. 잠시라도 낯선 환경에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마르티네즈 부인은 유나의 일상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딸을 다시 두고 나오는 그 순간은 마치 살갗을 찢기는 고통 같았다. 차에 올라타 마르티네즈의 진입로에 멈춰선 채 나는 처음으로 숨죽이며 울었다.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흐느끼는 내게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무너질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다. 유나의 학교에 연락해 출석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병원 근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상황을 간략히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 씨, 지금은 가족이 우선이에요. 돌아올 준비가 되면 파트타임부터 시작하죠. 병원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부모님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동 유기, 허위 진술, 법적 보호자 간섭. 하나하나 단어가 내게 칼날처럼 다가왔다. 레이첼과의 상담은 나를 구체적인 문서화 절차로 이끌었다. 나는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빅토리아가 SNS에 올린 하와이 여행 관련 사진들과 예약 이메일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유나에게 들은 조부모님의 말도 날짜와 함께 기록했다. 이 자료들은 향후 경찰 수사나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유나의 학교 상담사인 파월 선생님과도 통화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일인데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나에게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반복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파월 선생님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럼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런 상처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안드레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데리러 오셔도 됩니다. 다만 공식 보호자 재지정 절차상 혜진 씨 혼자뿐만 아니라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와 동행해 주셔야 해요. 나는 곧장병원 동료이자 평소 믿음직한 후배인 윤수경을 데리고 마르티네즈 집으로 향했다.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유나는 내 품에 안기자마자 꺼이꺼이 울며 말했다. 엄마, 정말 약속 지켰네.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마르티네즈 부인은 작은 송별 파티를 준비해 주었다.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달걀 장조림과 불고기를 만들어 주었고, 마르티네즈 씨는 고장난 가방끈을 밤새 수선해 놓았다. 두 분 중 누구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두 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유나를 재운 후 나는 경찰서 동료이자 가정폭력 전담반인 윌슨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건 그냥 가족 문제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자세히 설명하자 그는 곧장 형사 고발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단순 방임이 아닌 계획적인 유기 혐의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간 이동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할 문제도 생깁니다.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고소를 진행하시죠. 공문서에 적힌 허위 진술, 사전 여행 계획, 보호자 부재 사유 조작까지 충분히 수사 가치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빅토리아는 하와이 고급 리조트 예약 내역을 실수로 SNS에 올린 바 있었고, 그 예약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확인 이메일에는 아이들 전용 프로그램 포함, 가족 사진 촬영 예약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즉, 부모님은 유나를 돌볼 생각조차 없었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유기였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하와이 현지 경찰과도 연락을 취했다. 빅토리아의 과시성 강한 SNS 포스팅은 오히려 내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다. 수영복 쇼핑, 열대 과일 브런치, 손자 전용 일정표. 그녀는 철저히 타인의 시선을 위해 가족을 포장했고 그 포장의 윤활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모든 사실을 정리하고 윤활을 지키는 데 집중한 채 체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워나갔다. 처음에 충격을 대체한 건 차가운 분노였고 그 분노는 나에게 오히려 맑은 판단력과 목적의식을 안겨주었다. 유나를 데려온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에 빅토리아의 이름이 번쩍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이 호텔까지 와서 엄마 아빠에 대해 질문했어. 겨우 이런 일로 우리의 가족 휴가를 망치고 있다고. 그녀는 연속으로 문자를 보냈고 내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결국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스피커폰을 켜자 그녀의 목소리는 예민하게 날카로웠다. 너 완전히 제정신이니? 아이는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랑 아빠도 실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귀찮게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한 게 뭐가 문제인데? 넌 항상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나를 낯선 사람들 손에 넘겼어. 빅토리아. 그리고 유나가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게끔 했잖아. 그녀는 비웃었다. 유나는 원래 좀 오버하잖아.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했을 리 없어. 양어머니도 확인했고 사회복지사도 별일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경찰 조사받고 있어. 잭슨이랑 메디슨은 겁에 질렸고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아니, 내가 원한 건 단 하나야. 조부모가 자식들과 하와이로 떠나는 동안 내 딸이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는 것. 나는 차갑게 대답했고 그 순간 이후로 우리 가족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여동생, 나에겐 이모인 박정숙 이모였다. 유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문을 열었다. 사실 놀랍지도 않아. 내 엄마는 예전에도 나한테 비슷한 짓을 했거든. 항상 작은아버지를 더 챙기고 나한테는 늘 뒷전이었지. 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전혀 몰랐어요. 정숙 이모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엄마는 언제나 자기 입맛대로 과거를 편집해왔거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게. 누군가는 이 끔찍한 반복을 끝내야 하잖아. 나는 결심했다. 그날 오후 윌슨 형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정식으로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부모님을 고소했다. 모든 진술은 나에게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윌슨 형사는 설명했다. 주간 범죄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와이 경찰도 협조하겠지만 사건 발생지가 다르면 관할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도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해요. 유나를 위해서요. 밤마다 나는 쌓인 분노와 배신감, 슬픔을 일기장에 쏟아냈다. 그 페이지들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얼룩졌다. 파월 선생님이 추천한 아동심리학자 톰슨 박사님이 유나를 매주 2번씩 보기 시작했고 첫 세션이 끝난 뒤 조용히 나를 불렀다. 오늘 유나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조부모가 엄마는 가끔 너무 바빠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게 8살 아이한테 할 말인가요? 나는 겨우 말을 잇자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들은 저런 말을 꾸며내지 않아요. 아마 실제로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한 걸 겁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의 업무 복권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첫 복귀 날 유나 또래로 보이는 아이가 팔이 부러져 실려왔을 때 나는 5분간 보급 창고에 숨어 정신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다행히 내 곁에는 친구이자 은인이 된 켈리가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도시락을 챙겨주었고 불면의 밤에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숨통이었고 내가 이 지옥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유나가 잠든 어느 밤 너무도 지친 하루 끝에 켈리는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항상 강할 필요는 없어. 혜진아. 잠시 멈춰도 괜찮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빅토리아의 SNS는 여전히 부모님의 계획적인 행동을 입증할 증거로 가득했다. 새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하와이 체류를 3일 연장했다는 내용과 함께 낙원이 떠나기에 너무 완벽할 때 YOLO 때문에 체류를 연장했습니다. 후회 없음. 축복된 인생.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주민들의 메시지로는 사건 당일 부모님이 유나를 두고 짐을 차에 싣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로손 아주머니는 짐을 싣는 모습을 보고 유나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는 며칠간 친구 집에 보낼 뿐이라며 둘러댔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하와이 경찰이 부모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윌슨 형사로부터 조정된 접근 방식이 승인되었으며 경찰이 다음 날 아침 직접 되면 준비를 한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그날 밤 나는 유나와 취침 루틴을 마치고 조용히 옆에 앉아 곧 벌어질 일을 설명했다. 유나야, 내일 아침 경찰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거야. 아마도 감정적인 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유나는 품에 꼭 끌어안고 있던 랩스터 인형을 더 꽉 쥐며 물었다. 엄마, 나 꼭 그 사람들 봐야 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그리고 내가 옆에 항상 있을 거야. 약속해. 잭슨 오빠가 전화해서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못되게 군다고 했어. 유나의 말에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 때때로 어른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안전하고 존중받도록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야.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새벽 12시 4분, 하와이 시간으로 오후가 지나던 시각에 반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마우이 경찰서 소속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상황을 설명했다. 제럴드 씨와 마릴린 씨는 현재 리조트에서 아동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물었다. 그들은 뭐라고 했나요? 반스 형사는 잠시 멈춘 후 말했다. 처음엔 당황한 듯 부인했지만 CPS 서류와 정식 고발장을 제시하자 아버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동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오전 7시 5분, 경찰은 리조트 742호실에 접근했다. 보안 카메라는 복도에서 일어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리조트 목욕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경찰관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얼굴이 얼어붙었다. 제럴드 워커 씨, 당신과 마릴린 워커 씨는 손녀 유나 워커 양과 관련된 아동 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무슨 오해가 있겠지요라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형사는 단호하게 막았다. 우리는 정식 고발을 받은 사건을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어 반스 형사는 어머니가 롤 헤어를 한 채 아버지 뒤에 나와 상황을 파악하느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경찰과 눈을 마주쳤다고 전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우린 유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혜진이는 늘 과하게 반응했잖아요. 빅토리아랑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라고 말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의 말은 결국 책임 회피였고 아이의 상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그 순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소란을 들은 빅토리아는 남편 브래들리의 뒤를 바짝 따라 나와 호텔 복도를 가로질렀다. 이른 아침의 소란에 아이들인 잭슨과 메디슨은 멍하니 부모와 조부모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대체 왜 경찰이 여기에 온 거죠? 빅토리아가 따지듯 묻자 반스 형사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모님을 바라보다 이내 얼굴을 돌렸다.
사만다가 이걸 다 알았다고요? 릴리가 친구 집에 가는 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부모님이 빅토리아에게도 거짓말을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검증도 없이 그 말을 믿고 확신한 것이 결국 본인의 우선순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버지는 우리는 유나의 특별한 필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아이고 우리 나이에 그걸 감당하긴 힘듭니다. 라며 방어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초동조사 당시 반스 형사에게 유나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었고 실제로 유나는 가끔 흡입기를 사용하는 평범한 8살 여자아이였다. 어머니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우린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기관에도 연락처를 남겼다고요. 라 주장했지만 내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그 말들은 모두 반박되었다. 반스 형사의 말에 따르면 빅토리아의 태도는 점차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건 전적으로 혜진이 잘못이에요. 혜진은 교대 근무만 있으면 무조건 유나를 우리한테 맡겨요. 우리도 쉬고 싶다고요. 경찰관들이 조용히 부모님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귀아들은 유나의 보호자로 자신을 허위로 지칭했고 정부기관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적절한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타지에 남겼습니다. 이때 호텔 매니저인 엘렌이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도착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공감으로 경찰 인터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의실을 내주었다. 다른 투숙객들도 상황을 목격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노부부는 반스 형사에게 다가와 손녀를 이렇게 두고 떠나다니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라며 울먹이며 격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게 부모님은 오션뷰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스위트룸에서 경찰에 의해 조용히 호송되었다. 아직 정식 체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당황과 공포는 이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반스 형사는 코네티컷주와 협의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내일 아침 비행편으로 귀국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말했다. 그들은 분명 1등석이 아닌 좌석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상대로 빅토리아는 곧장 분노에 찬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휴가 완전 망쳤어. 몇 달을 저축해서 온 여행인데 아이를 며칠 봐줄 수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엄마랑 아빠는 충격 받으셨어. 그동안 유나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해? 경찰 불러서 창피하게 만들고 애들까지 울게 하고 그게 당신이 원한 거야? 질투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게 당신 방식이야? 그녀는 끝까지 본질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를 마치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짐처럼 취급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내 본능이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SNS에는 호텔에서 벌어진 장면이 퍼지기 시작했다. 손녀를 버리고 인기 손주와 휴가 간 조부모, 경찰 대치 장면 포착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공유됐고 오전부터 핵폭탄 터진 가족 드라마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었다. 그날 밤 나는 유나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오늘 경찰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했어. 아마도 그분들은 하와이에서 예상보다 더 일찍 돌아오게 될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내 아이가 더 이상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유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아니야. 우리 아가. 그분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잭슨 오빠가 문자로 엄마가 하와이에 못 가서 질투나서 모두를 슬프게 만들고 있다고 했대요. 유나의 어린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이건 하와이 때문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항상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거야. 어른들도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 그 선택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결과가 필요할 때도 있어. 유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 상처, 조부모님의 최선을 믿고자 하는 작은 희망,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외면했다는 고통스러운 자각. 그분들 돌아오면 꼭 봐야 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너의 감정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너의 선택을 나는 언제나 존중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배신의 상처 위에 서로를 꼭 껴안으며 혈연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갔다. 정식 기소는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혐의는 아동 유기, 방치,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군법원에서 판사의 앞에 선 아버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어머니는 평소 교회에 갈 때 입던 연한 블라우스를 입은 채 서 있었다. 어쩐지 나는 그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받았다. 나를 길러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기소 심리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은발 단발머리를 단정히 빗은 프랭클린 판사는 기소장이 낭독되자 곧장 무표정한 얼굴로 들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워커 부부는 단순한 판단착오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그들은 사전에 계획된 가족 여행 중 손녀를 믿을 수 있는 장소에 맡긴 것으로 인식했으며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실수는 화분에 물 주는 걸 깜빡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판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건조하게 말했다. 비행기표를 사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손녀를 보호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저버린 정황이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혜진이 병원 교대 근무 중이라 최대한 도움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프랭클린 판사는 단호했다. 그 여행은 3달 전 이미 예약된 것입니다. 적절한 돌봄 계획을 세울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재판에 빅토리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SNS에 단순한 가족 오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비극이라는 글과 함께 혜진을 은근히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가장 뜻밖의 일은 몇 년간 소식 없던 유나의 친부 앤서니가 이 상황을 다룬 지역 뉴스를 보고 갑작스레 긴급 양육권 심리를 요청하며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가족 드라마 없이도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어요. 그는 전화로 단정하듯 말했다. 유나는 복수극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앤서니. 그들은 유나를 위탁보육에 맡겨두고 하와이로 떠났어. 그것도 3일이나. 그동안 우리 딸은 낯선 사람 집에서 불안과 외로움에 시달렸어. 양육비는 4개월이나 밀려 있고 넌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의 침묵은 스스로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말해주었다. 그는 결국 조부모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만 남기고 양육권 요청을 철회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가족이란 직함보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 이 사건은 결국 한 방송국에서 하와이 조부모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세상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건 유나의 치유였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이다. 닥터 톰슨과의 치료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거나 그림 속의 감정을 감추기 바빴다. 그러나 점차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족 치료 3주차가 되던 날, 유나는 나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바빠서 더는 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진짜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꼭 안아주었다. 톰슨 박사는 미술치료와 역할극을 활용해 유나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왔다. 법원에서는 캐롤라인 리브스 판사가 본심을 주재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조부모라는 지위에서 신뢰를 저버린 것은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이며 기만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해악을 끼쳤습니다. 재판정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하지만 뜻밖의 위로는 지역사회에서 찾아왔다. 유나의 담임 버튼 선생님은 학급 아이들에게 힘카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유나의 폴더는 유나는 정말 웃긴 농담을 잘해요. 수학 시간에 내 계산 도와줬어요. 같은 다채로운 문장으로 가득 찼다. 그날 유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이 날 잊지 않았대라고 말해줬다. 결국 부모님은 정식 재판 대신 탄원서를 수용했다. 법적 판결은 6개월 보호관찰, 가족 상담 의무 이수, 아동 옹호센터에서의 사회봉사,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었다. 다소 가벼운 처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결과는 훨씬 더 오래 남을 것이었다. 가족 상담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하몬 박사의 인도로 우리는 가족 내 뿌리 깊은 편에 정서적 조작, 무시받았던 감정들을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두 딸을 위해 헌신했어요. 손주들도 돌봤고 한 번의 실수로 이 모든 걸 부정당하는 건 억울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외쳤지만 하몬 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이를 버리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의 누적 결과이며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빅토리아의 자녀들조차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10살 된 잭슨은 가족 식사 도중 조용히 물었다. 왜 릴리를 하와이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릴리도 가족인데 자리가 없었던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냉랭한 침묵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잔인했다. 유나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제외된 존재였던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잠재적 영구 보호 명령, 퍼머넌트 가어디언시프 오어더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톰슨 박사는 유나에게 독립적인 법적 대리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8살이면 아이는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충분한 나이입니다. 첫 번째 감독 면담은 사건 발생 8주 후로 예정되었다. 유나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톰슨 박사의 권유와 지지로 조건부로 짧은 만남을 허락하기로 했다.
면담날, 유나는 치료 시간에 사용하던 작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회의실 한켠에는 아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편안한 쿠션과 피제 토이들이 놓여 있었다. 유나는 내 손을 꼭 잡고 자신의 메모를 또박또박 읽었다. 당신들이 날 떠났을 때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엄마가 날 못 찾을까 봐 무서웠어요. 사실이 아닌 말을 했고 그게 정말 아팠어요. 아버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마침내 사과를 전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유나의 상처보다는 자신의 당혹감과 체면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말렸고 정말 후회해.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유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날의 대면은 용서라기보단 경계의 시작이었고 유나의 자존감은 그 자리에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번 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고 모두가 상처받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자신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닥터 톰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행동이 유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감정이 아닌 결과에 초점을 맞춘 그의 질문은 조부모의 방어적 태도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유나의 경험이 대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들었다. 그들의 갈팡질팡하는 태도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때 가장 놀라운 지지자는 뜻밖에도 앤서니의 어머니인 윤정희 여사였다. 이혼 이후에도 꾸준히 유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던 그녀는 면담 중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다치게 하는 걸 용서할 수 없어요. 두 분 모두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유전보다 강한 연대감을 보여주는 진정한 가족의 정의를 떠올리게 했다. 직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위기가 내 전문성과 책임감을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 응급의학센터의 교육 책임자인 제니퍼 실장은 성과평가에서 내 리더십 능력을 언급하며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과 윤리적 결정을 유지하는 모습은 우리가 찾던 차세대 리더의 전형이었다고 평가해 주었다. 나는 정규 팀장직으로 승진했고 더 나은 급여와 일관된 근무 일정 덕분에 유나와의 삶도 더욱 안정되었다. 유나의 9번째 생일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과거의 억지 미소가 난무하던 가족 식사가 아닌 진정한 우리 가족이 함께한 축제였다. 늘 함께해준 켈리와 딸 예린, 마르티네즈 부부, 윤정희 여사, 그리고 유나의 학교 친구들이 정원에 모였다. 우주비행사에 푹 빠져있는 유나를 위해 로켓 모양의 케이크와 별자리 게임, 별사탕 장식이 준비되었다. 촛불을 끌 때 유나는 눈을 꼭 감고 힘있게 숨을 내뱉으며 9개의 불꽃을 모두 껐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다시 꿈을 꾸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 물론 회복의 여정은 직선이 아니었다. 악몽에 시달리던 밤, 엄마가 사라질까 두려워 함께 자자고 하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유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한동안 거부하던 댄스 학원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위기 상황에서 배려를 보여준 반 친구들과도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다. 우리는 이전의 불편한 가족 모임 대신 우리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갔다. 매주 일요일 켈리 가족과의 브런치. 윤 여사와의 영화의 밤은 삶의 따뜻한 순간을 채워줬다. 마르티네즈 부인의 추천으로 유나는 천문학을 좋아하는 그녀의 손녀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에도 초대되었다.
조부모와의 관계는 신중하게 조정되었다. 닥터 톰슨과의 논의를 거쳐 유나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체계적인 경계를 설정했다. 모든 만남은 치료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유나는 언제든 불편할 경우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빅토리아로부터 첫 연락이 왔다.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보고 있어요. 언젠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톤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났고 대화는 어색했지만 피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빅토리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 그게 내가 계속 변명한 이유였어.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 내에서 진행되어 온 특별 대우의 구조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토로했다. 그 대화 후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변화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쌓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유나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완벽한 엄마가 아닌 진심으로 존재하는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편애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걸 그냥 모른 척한 나 때문에 계속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빅토리아는 손끝도 닿지 않은 커피잔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잭슨이 엄마에게 물었대요. 왜 릴리는 항상 다르게 대해졌는지 왜 몰랐냐고요. 빅토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잭슨 말이 맞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다. 연락해줘서 고맙지만 신뢰는 말로 회복되는 게 아니야. 시간과 일관된 행동이 필요해. 그녀는 물었다. 릴리를 내 자식들처럼 대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그녀가 감정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릴리의 회복을 위해 피해를 덮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치유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해. 가족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균열이 생긴 부모님의 방어막은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아버지는 어느 날 격렬한 감정이 폭발한 세션에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릴리는 우리가 사만다의 실패를 상기시킨다고 느꼈어. 결혼도 못하고 혼자 애 낳고 그게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 릴리는 내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야. 그 아이는 누가 뭐라 해도 완전한 존재고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아버지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한참을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내가 그걸 이제야 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순간 그의 후회는 단지 사회적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변화는 더딘 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외모, 지위, 체면, 그것이 곧 그녀 자신이었다. 그래서인지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녀의 존재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우리는 늘 좋은 의도로 행동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하몬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마릴린, 좋은 의도는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봐야 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법정 심리에서 찾아왔다.
리브스 판사는 릴리에게 벤치로 나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나눠도 괜찮다고 말했다. 닥터 톰슨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한 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조부모님이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 행동을 기억해요. 제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톰슨 선생님이 말했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래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 건 정말 힘들었어요. 8살짜리 아이의 말은 무서우리만큼 명확했고 법정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어른들의 수많은 변명보다 릴리의 말 한마디가 더 많은 것을 움직였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얼굴에서 체면이 아닌 이해가 보였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릴리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릴리야.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너를 항상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까지 정말 미안하다. 넌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그의 사과는 감정을 담고 있었고 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떴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지만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신호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난 릴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잘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 발 내디뎠다. 가장 깊은 변화는 릴리와 나 사이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시험받았다. 그러나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 나는 약속했다. 내가 무너져도 너에 대한 사랑은 무너지지 않아. 릴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의 신뢰는 더 깊어졌고 더 안전해졌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뻔하지 않은 진실이 되었고 우리 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었다. 엄마, 예전에 엄마가 출근할 때 무섭지 않다고 말했죠. 이제는 정말로 그 말이 믿어져요. 엄마는 항상 돌아오잖아요. 어느 날 밤 유나가 나를 꼭 안고 속삭인 그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고통의 시간을 관통해 치유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다. 우리는 피를 나눈 관계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함께 쌓아 올려왔다. 선택의 가족, 함께 울고 웃고 상처를 어루만져준 사람들, 켈리와 예린, 마르티네즈 부부, 윤정희 여사,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켜준 직장 동료들까지. 그들은 우리 삶의 벽돌이자 기둥이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조부모에게 보호 명령을 연장하고 유나와의 접촉은 철저히 상담사 감독 하에 제한된 방식으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빅토리아는 가끔 문자를 보내왔지만 우리의 대화는 예에 바르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도 이제 자신의 가족과 마주하기 위해 천천히 걸어가는 중이었다. 내가 더는 복수도 증오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만 유나를 지키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그녀도 이해하게 된 듯했다. 유나는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학과 별자리에 대한 호기심을 활활 태우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천문학 책을 빌리고 밤에는 작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저 별이 목성이에요.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찾은 거야.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믿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도 나는 승진 이후 새로운 팀을 맡게 되었고, 내가 겪은 경험은 후배들을 멘터링하는 데에도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운 나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 말했듯 고통을 겪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치유자가 되는 법이다. 가장 큰 깨달음은 단순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행동으로 정의된다. 진심으로 곁을 지키고,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었다. 법적인 칭호나 혈연보다 결국엔 진실한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는 세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뒷마당에 담요를 깔고 함께 누워 일몰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따뜻했다. 나는 유나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많은 어른들보다 더 큰 용기를 보여줬어. 유나는 내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고 결국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냈다. 지금 이야기를 읽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나요?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깊은 사랑과 존중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